네, 여러분 이제 다음 가계금융시장과 기업금융시장 뭐 이렇게 또 분류를 해볼 수도 있겠어요. 자, 그래서 이 가계가 자금 조달하냐, 기업이 자금 조달하냐의 문제고, 보통 우리 금융시장에서 기업이 많이 조달한다고 생각하지만 가계도 만만치 않게 많이 조달하죠. 주로 주택담보대출의 형태로 이제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대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경제에 상당히 그 위협 요소 중에 하나가 가계 대출이 너무 많다. 지금 우리 1년에 GDP가 한 뭐 2천조 원 되는데 지금 현재 가계 대출 잔고가 벌써 아마 여러분들 찾아보면 알겠지만은 1,500조 원을 넘은 지가 꽤 될 겁니다. 그래서 가계금융 시장도 상당히 크다. 은행 또는 저축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주로 이제 가계는 소비보다는 이제 주로 소비 때문에 소비를 하기 위해서 생활비가 모자라서 대출한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주택 이 주택담보대출 또 이제 뭐 자동차라든가 이런 뭐 내구재 구입할 때 또 지금 우리 가계대출 얘기할 때는 주로 이제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직접적으로 이제 대출해 준 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가게에서 자동차 사면서 할부금융 형식으로 방식으로 이 빌린 거 그거는 아마 1,500조 원 얘기할 때 거기에 집계가 아마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실제 또 자동차 같은 거 구입할 때도 뭐 예를 들어 한 4천만 원짜리 구입한다 그러면은 한 2천만 원 자기 돈 내고 2천만 원 이제 할부금융 형식으로 받는 거고. 자, 또 하나는 우리 휴대폰을 구입할 때도 기계값이라고 해가지고 달마다 얼마씩 내다 보면 이제 36개월 내거나 뭐 48개월 내면은 다 갚아지는 그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의 그런 할부금융 일종의 할부금융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게 예를 들어 우리가 SK텔레콤에서 그런 통신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SK텔레콤이 그런 할부금융의 대출을 해주는 것이죠 일종의. 자, 하여튼 그런 것까지 치면은 사실 이 가계 금융의 규모는 이제 훨씬 더 가계 대출의 규모는 이제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주로 아마 한 또 그거 외에 뭐 주식과 채권 사려고 뭐 돈을 빌린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증권사에서 주식담보대출을 하는 사람들은 담보대출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신용 매수를 해서 단기간에 주식 투자 수익률을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빌리기도 하는데 하여튼 뭐 이런 것들 다 합치면은 이 가계 금융 시장도 규모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크다. 기업 금융 시장 이상으로. 기업 금융 시장 하면은 기업은 주식이나 채권 그러니까 주식이나 우선주 같은 주식 발행하거나 하이브리드한 그런 증권들 BWCB 우선주 발행하거나 또는 단기금융 시장에서 CP 발행하거나 채권 시장에서 회사채 발행을 하거나 또 기타 은행에서 또 뭐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계는 부동산 아니면 소비, 부동산 매입 아니면 소비 쪽을 위해서 이 대출을 하고 주로 이제 기업은 왜 대출하느냐? 당연히 이제 투자를 위해서 기업 공장 설비 기계 등의 그런 자본재를 늘리기 위해서 생산 설비를 늘리기 위해서 이 대출을 하죠. 그래서 이 기업 금융 시장 중에서도 일반적인 어떤 기업 말고 금융기관들도 주식 발행하고 또 CP 발행하고 또 회사채 발행하고 그렇죠. 또는 뭐 CBBW 같은 거 발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금융기관, 은행, 증권사, 카드사, 보험사 이런 데도 또 이 많이 자본 조달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대차 대조표가 있고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 같은 데만 해도 아마 자산 규모 한 200조 원 정도 될 텐데 200조 원을 다 조달을 한 거죠. 그 시장에서 자기 자본도 있고 타인 자본도 있고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도 결국 이제 자본 조달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권을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대출을 하게 되는데 이거 전부 다 우리가 기업금융시장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타 이 금융시장에서 이건 뭐 어떻게 분류하기가 어려워서 뭐 소위 자산유동화 시장, ABS 시장, MBS 시장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자기네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서 보통 이제 채권 자산, 돈 받을 권리가 있는, 돈 받을 청구권이 있는 자산들을 SPC를 설립을 해가지고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고 거기에다가 다 매각을 하고 그 페이퍼 컴퍼니가 이것저것 다 모아서 어떤 표준화된 주식이나 채권의 형태로 증권을 일반 대중에 또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ABS 또는 MBS 형태가 되겠고요. 또 최근에는 SLBS라 해서 SL이 뭐냐면 스튜던트 론, 다시 말해서 학자금 대출 채권이 있고 이게 또 ABS 형태로 유동화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타 펀드, 보통 우리가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조금 더 우리가 법정 용어로는 집합투자기구다 이렇게 부르는데, 뭐 일반 투자자들이 자기 돈을 이제 저축을 하는데 예금이나 적금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주식시장 지가 직접 들어가서 개별 주식 살 수도 있고, 그게 좀 여의치 않으면은 펀드나 신탁을 또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산운용사가 이제 집합투자업자인데, 집합투자업자가 출시하는 집합투자기구, 보통 우리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뭐 해외 주식형, 해외 채권형, 뭐 등등등, 그래서 뭐 부동산 펀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크게 공모 펀드도 있고, 또 최근에 많이 라임 자산 운용 때문에 많이 또 이슈가 됐던 또 사모 펀드도 있고, 그래서 사모 펀드에 뭐 헤지 펀드도 있고,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도 있고, 기타 주식과 채권 외에 다른 자산 또는 주식과 채권 좀 특수한 형태로 거래를 하는 특이한 형태, 헤지 펀드 방식으로 뭐 숏도 하고, 또 거기다가 파생금 상품도 같이 결합을 해서 거래를 하는 뭐 이런 또 사모 펀드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 뭐 또 우리가 굳이 분류하자면 펀드 시장, 또 펀드하고 신탁 상품이 있는데, 신탁은 보통 이제 은행에다가 신탁을 맡긴다거나 증권사에다 신탁을 맡겨서 자기 재산을 은행이나 증권사에 맡겨서 위탁해가지고 그쪽에서 자산 관리를 해주는, 이게 이제 신탁 계약이 되겠는데, 그것도 많지는 않은데 있고, 그게 사실 어떤 실질적으로는 우리 주식형 펀드 투자했다, 채권형 펀드 투자했다, 이거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겠습니다. 자, 기타 외환 시장이 있고 외화 자금 시장이 있는데, 이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 보통 외환 시장 하면은 외환 시장에서 원화하고 달러화가 맞바뀌는 거래를 해요. 이거 아마 학기 초반에도 얘기를 했었었죠. 외화 자금 시장에서는 달러화를 주로 원화가 아니라 주로 이제 달러화를 빌리고 빌려주는 그런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뭐 돈 빌리고 빌려주는, 달러화를 빌리고 빌려주는 그런 거래를 하는 거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와 원화가 교환되면서 소위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1달러당 뭐 1,100원이냐, 1달러당 1,150원이냐, 1달러당 1,170원이냐 하는 매일매일 언론 지상에 나오는 퍼블릭하게 공개가 되는 환율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외환 시장에서 형성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그야말로 외환 자체를 샀다 팔았다 하는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이 시장 공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외화 자금 시장은 여기 이제 단기로 빌릴 수도 있고 장기로 빌릴 수도 있는데, 정부가 빌릴 수도 있고 대기업이 빌릴 수도 있고 금융기관이 빌릴 수도 있고, 주로 우리나라 아까 얘기했던 외국한 취급 딜러 자격을 가진 외국한 취급 은행들이, 금융기관들이 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은행 중에서 시티은행이나 HSBC나 이런 거는 외국계 은행으로서 그건 한국법인이에요. 그러니까 국내 은행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고, 단지 주주나 경영진이 외국인이 좀 많다 그거일 뿐이고, 그런 거 말고 소위 외은지점이라고 해서 외국 은행인데 일종의 우리나라 이 서울에 출장소, 아주 작은 지점 같은 게 나와 있는 그런 업자들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외은지점이라고 하고, 이 외화 자금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또 외국계 외은지점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외환지점들이 뭐 JP 모간뿐만 아니라 체이스 맨하탄 외환지점뿐만 아니라 뭐 골드만삭스 외환지점도 있고 등등 한 30여 개 됐었었는데, 뭐 최근에 와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많이 접고 나가서 지금 아마 여러분들 한번 좀 찾아보세요. 그래서 외환지점이 우리나라 지금 몇 개가 있는지 아마 20개 업체가 아마 안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자,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의 외국한 취급을 하는 은행들하고 주로 외은지점 간의 거래가 많습니다. 외화 자금 시장에서는. 물론 그거 외에 대기업도 하고 정부도 하고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도 거래도 하고 뭐 수합 거래도 하고 등등 뭐 여러 가지도 있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여기 외화 자금 시장은 외환 시장처럼 달러를 사고 파는 시장이 아니라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도 사고 파는 시장이 있는가 하면 부동산을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이 있죠. 금을 사고 파는 시장이 있는가 하면 금을 렌트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고 파는 시장이 있는가 하면 자동차를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이 있어요. 렌트 리스해주는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자산 또는 재화에 대해서 그거 자체가 매매가 되는 시장을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거를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도 분명히 있고,
있고, 당연히 양 시장은 중요하게 연계가 되죠. 이 매매 거래에서 가격 결정이라고 하는 것과 대차거래 시장에서의 그 어떤 그 빌리고 빌려주는 데 대한 대가의 어떤 이자율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두 시장 간에 강하게 연계가 될 수밖에 없겠고, 당연히 두 개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시장은 아니겠습니다. 보통 우리 눈에는 자동차 빌리고 빌려주는 시장보다는 자동차 사고 파는 시장, 매매 시장, 그러니까 외환 시장에서도 주로 원화를 갖고 달러를 사고 파는 매매 거래를 하는 외환 시장이 우리 눈에 잘 띄지만, 그 이면에 그 대차 거래를 하는 빌리고 빌려준 시장이 분명히 있고, 부동산 시장도 매매 시장뿐만 아니라 전월세 시장도 상당히 또 중요한 시장이고, 이 매매 시장에서 매매가와 전월세 시장에서 전세가가 서로 인디펜던트하게 움직일 리가 없겠죠. 당연히 두 개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연계가 돼서 움직일 수밖에, 변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외환 시장하고 외화 자금 시장에서도 당연히 외환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원달러 환율, 그리고 외화 자금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달러와 빌리는 데 대한 이 대차 금리, 이게 당연히 두 개가 그 두 가지가 굉장히 강하게 또 연계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럴 수가 있어요. 은행들이 달러를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데, 자기네가 갖고 있던 달러를 다 팔았어. 근데 더 팔고 싶어. 그러면 사서 팔아야 됩니까? 사서 파는 짓을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예를 들어 지금 1달러를 1100원에 사서 1100원에 파는 그 짓을 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은행들이 자기네가 갖고 있는 달러를 다 팔아서 갖고 있는 보유 물량이 다 소진이 되면, 더 팔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사서 팔아야 될 게 아니라 빌려서 팔아야죠. 그래서 그 경우에 내가 갖고 있던 달러가 다 소진이 됐고 다 팔아가지고 지금 만약에 달러를 막 팔아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은행이 막 달러를 팔아. 그러다가 갖고 있던 달러가 다 소진이 됐어. 그럼 이제 더 팔고 싶어. 그러면 이제 안 팔아도 되겠지만 더 팔고 싶다 그러면 사서 파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행동이고, 샀다 팔았다 하는 거고, 빌려서 파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게 소위 말해서 외화를, 달러를 차입해서 뭐 하는 거야? 차입 공매도야. 그러니까 주식을 빌려서 판다. 이게 이상한 거래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차 얘기했지만 주식 차입 공매도. 우리가 외환 시장에서도 은행들이 달러를 막 팔다가 자기네가 갖고 있는 보유 물량이 다 소진이 되면은 그래도 더 팔아야 된다 라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돼? 빌려서 팔아. 그래서 달러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야말로 달러를 공매도 하는 겁니다. 어떤 공매도? 차익 공매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차익 공매도라고 하는 것, 또는 공매도라고 하는 게 우리 굉장히 이상한 거래다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고, 외환시장과 외화자금시장에서 은행들이 외화 팔 때 종종 하는 거래다 라는 것이고요. 자, 또 하나, 우리나라 정부가 이건 이제 외화자금시장이나 외환시장이 아니라 이건 이제 그 외평채 발행을 하는데, 보통 이거는 뭐 국내에서 팔던 해외 나가서 팔던 이제 그 국제금융시장을 대상으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환 표현기금 채권 이거라고 하는 것을 원화 표시 채권이 있고 달러 표시 채권이 있는데, 주로 이제 달러 어떤 외환시장 안정자금을 마련하거나 어떤 외환시장의 환율 자체가 너무 이제 변동을 한다 싶을 때 이 소위 그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 보통 우리가 외평채라고 하죠. 그래서 외평채를 이 국제금융시장에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외평채 가상금리라고 해가지고, 그 가상금리가 보통 이제 리버 플러스 가상금리인데, 그 가상금리가 우리나라가 좀 상황이 안 좋을 때는 가상금리가 높아지고, 우리나라 경제가 좀 상당히 좋을 때는 또 가상금리가 낮아지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또는 그 우리나라 국가의 어떤 그 건전성 또는 어떤 부도 가능성에 대한 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외평채 가상금리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외환시장과 외화자금시장의 차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그 신용파생 상품 시장, 아까 크레딧, 누가 디폴트 나냐 안 나냐, 신용사건 발생하냐 안 나냐를 갖고 거래를 하는 그 일종의 파생금융 상품 거래를 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는데, 이게 기존의 그 금융 거래 중에서 보증이 이 보증이라고 하는 그 금융 거래가 시장화된 이 파생금융 상품을 통해서 시장화된 거래가 바로 신용파생 상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타 이런 말은 잘 안 쓰지만은 기업 구조조정 시장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바이아웃, 기업을 매입을 해서 주로 이제 부실화된 기업 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자기가 교정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누가 나서서 M&A를 해서 테이크오버를 해서 거기를 구조조정하고, 그래서 기업 가치를 높여서 판다. 이게 이제 기업 구조조정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하느냐, 조금 그 어떤 자본 공여하는 정도로 기업 구조 조정에 도움을 주느냐 하는 차원에서 바이아웃을 할 것이냐, 메자닌 파이낸스, 다시 말해서 좀 힘든 기업이 BWCB 같은 거를 발행을 할 때 그것을 이 메자닌 펀드가 그런 하이브리드한 증권들을 사줄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자본을 그 기업에다 공급을 할 것이냐, 또는 이제 디스트리트 댄시라고 해서 완전히 파산한 기업의 채권을 들고 있는 뭐 그런 또 이 투자 주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예전에 외국계 사모펀드 중에 론스타 뭐 이런 데가 그 부실화된 기업, 완전 그 파산된 기업을 들고 있다가 뭐 파산밖에 없다 그러면은 그걸 들고 있을 리가 없지. 그런 그 디스트레스 댓을 완전히 부실화된 채권을 살 리가 없겠는데, 자기네가 그 부실 채권을 사가지고 뭔가 그 기업을 그 채권자로서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지금 부도가 난 상황이니까 채권자가 경영진이 되고, 그래서 자기네가 그것을 기업 경영을 하고 거기다가 자기네 뭐 재원까지 더 추가적으로 투입을 해서 기업을 완전히 정상화, 턴 어라운드 시켜서, 그럼 이제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거의 뭐 디스트레스 댓, 이 부실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정크본드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의 원금 $1000 기준으로 보면은 무슨 10센트, 20센트 이렇게 하는 그런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99% 할인된 그런 채권들이에요. 우리나라 채권을 치자면은 만원 액면가 기준으로 할 때 무슨 100원, 200원, 뭐 30원, 40원 하는 이런 채권들이 되겠는데, 그래서 굉장히 뭐 거의 뭐 기업 청산 외에는 안 남았다, 뭐 이런 기업들이란 말이죠. 그런 기업들이 발행했던, 그래서 완전히 거의 제로 수준에 가까운 가격을 갖고 있는 그런 부실 채권을 마구 사들여서 대량으로 매집을 해서 자기네가 그 기업의 어떤 전적인 경영자가 돼서 그 기업을 완전히 정상화시킬 수가 있겠다라고 자신하는 놈은 그거 사가지고 그거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이 실제로 그 정상화가 돼서 그 채권이 뭐 액면가 대비 만원 대비해서 한 6천원, 9천원까지만 올라도 자기가 100원에 200원에 샀다가 6천, 900원, 6천원에 6천원, 7천원까지만 올라와도 상당히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벌처펀드 투자라고 하는데, 우리 종종 언론 지상에 나오는 그 론스타 같은 데가 주로 그런 데 전문가, 그런 영역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자, 벤처 캐피탈 시장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창업 벤처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죠. 주로 여기다 이제 어떤 방식의 투자를 하느냐인데, 보통주 투자할 수도 있고 우선주 투자할 수도 있고, 요즘은 이제 상환 전환 우선주라고 해가지고 상환도 되고 전환도 되는 그런 우선주 투자를 국내에서는 좀 많이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 창업 벤처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소위 그 벤처 캐피탈 펀드 또는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있고요. 그런 데가 벤처 기업들의 이 자본 공급을 하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어떤 상장 주식도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주식이죠. 굉장히 위험한 주식이고, 하지만 고위험 또 고수익이기 때문에 지금 신생 창업이고 망할 가능성은 높지만, 하여튼 얘네가 뭔가 잘 성장하면 결국은 우리 마이크로소프트도 벤처기업에서 시작한 거고, 애플도 벤처기업에서 시작한 거고, IBM도 그렇고, 지금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 사실 미국에서도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많이 자본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런 전 세계에서 거의 뭐 제일 가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미국계 회사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수익을 노리는 주체가 바로 벤처 캐피탈 펀드, 벤처 캐피탈리스트고, 주로 이제 그런 영역을 벤처 캐피탈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또 우리가 또 뭐 M&A 시장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기타 부실 기업은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하는 건데, 부실화 됐다고 해서 부도가 났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소위 질서정연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통 이제 통합도산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도산법 절차에 따라서 기업을 정리를 해야지, 채권자들이 들어와서 지멋대로 빚쟁이가 막 남의 집 들어가서 이건 내 물건이라고 막 들고 나가듯이 그렇게 무질서한 정리를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통합도산법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뭐 청산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기업을 회생을 시키든지,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반드시 청산을 할 때도 법원에 허가가 나야 되고, 도산법원에 허가가 나야 되고, 기업을 회생을 시킬 때에도 회생 절차, 회생을 위한 어떤 자구책에 대해서도 그 법원에서
승인을 해줘야 또 이 회생 계획이 또 승인이 돼서 회생 절차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산 시장에서도 또 굉장히 중요한 또 금융 거래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많은 경우에 그 기업을 회생시키겠다 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자들이 자기 돈 떼었지만 이걸 그냥 지금 당장 청산시켜서 우리가 빌려줬던 돈의 반도 못 받느니 여기다 추가로 자금을 투입을 해서 한번 회생을 시켜 봅시다, 뭐 이렇게 합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회생 계획안을 도산 법원이 인가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또 이 회생 절차를 겪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도 추가적으로 자본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또 많은 금융거래가 뭐 우선주를 매입한다든가 뭐 보통주를 매입한다든가 또는 뭐 CBBW 매입한다든가 또는 채권을 매입하되 나중에 출자 전환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런 채권을 매입한다든가 뭐 이런 방식으로 회생 절차를 개시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언론 시상에서 보면은 미국에서 이제 파산법이 이 뱅크럽시 코드가 있는데 챕터 7이냐 챕터 11이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챕터 11 하면은 우리 파산 일종의 이제 법정 관리를 해달라라고 기업이 요청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법정 관리를 통해서 좀 더 질서 정연한 어떤 그 파산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고, 챕터 11은 완전히 기업을 파산시킬 때, 다시 완전 청산시킬 때 어떤 법적 절차를 따라야 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챕터 11이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보통 이런 법제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보통 예전에 여러 가지 관련 법들이 소위 통합도산법으로 다 지금 이 정리가 됐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도산법원이 이 기업의 그 도산 절차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관여를 하게 되죠. 자, 보험 시장도 있겠는데, 보험하면 이제 공적보험, 우리 보통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고, 또 사적보험이 있고, 그래서 우리 보험 시장도 상당히 이게 중요한 시장이고, 또 이게 그 어떤 세대 간의 부를 이전시키는 또 이런 어떤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그 중요한 시장인데, 이게 또 이제 보험만 따로 또 공부하는 것도 한 학기 이상의 분량이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금융경제학, 재무학뿐만 아니라 보험학, Actuarial Science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것도 굉장히 아주 딥한 학문이고 굉장히 깊이 있는 학문인데, 굉장히 또 이 수학적인 계산도 많고 굉장히 또 어려운 그 분야고, 또 그래서 이제 보험 계리사라는 그런 분야도 있죠. 그래서 사실 이제 보험 시장 다루고자 하면은 굉장히 이제 그 많은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금융 상품으로서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그 파생 금융 상품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보험이 기본적으로 미래에 닥칠 수 있는 어떤 그 위험을, 내가 우려하는 그런 어떤 사태를, 우려 왜 할까요? 어떤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우려하는 그 사태를 어떻게 이제 막을 것이냐, 이 금융계약, 보험이라고 하는 금융계약을 통해서 한다는 건데, 주로 이제 그거는 손해보험 얘기고, 요거 말고 이제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미래의 어떤 그 불의의 사태를 뭐 미리 방지 또는 미연에 대비한다기보다는 미래에 내가 길게 살 수도 있는 리스크, 뭐 요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워낙 이제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되고, 그래서 내가 예전과 달리 많은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80세, 90세까지 다 사는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 이때까지 내가 어떻게 그때 생활비, 생계비를 그때 일할 수는 없잖아요. 90세 노인이 그 생계비를 조달을 해야 될 것이냐, 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소위 연금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가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공적보험이 바로 국민연금, 뭐 사학연금, 뭐 공무원연금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규모도 크고 중요한 시장이에요. 그리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고, 여러분들은 하여튼 굉장히 미래의 리스크를 대비를 하는 해칭하는 그런 파생금융 상품과 상당히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상기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커머더티 시장은, 커머더티는 이거는 원자재인데, 상품, 원자재, 실물 자산, 뭐 예를 들어 원유, 뭐 메탈, 금, 또는 뭐 이 구리, 주석, 뭐 텅스텐, 망간, 농축산물 이런 것들인데, 이 현물 자체가 사고 팔리는 거는 금융거래가 당연히 아니죠. 그건 그냥 상업거래고, 이거를 기초로 하는 뭐 선도거래라든가 또는 뭐 수합거래라든가, 뭐 수합은 필요 없겠지만은 이런 이런 실물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그런 어떤
거래소, 장내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파생금융 상품, 선물 옵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게 바로 이제 커머더티 시장인데, 그러니까 커머더티 시장이라고 해서 이제 커머더티 그 자체가 실물 상태로 거래가 매매가 되는 그런 시장을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요거를 언더라잉으로 하는 여러 가지 각종의 파생금융 상품들이 거래가 되는 시장, 대표적으로 이제 시카고 그 상업거래소 또는 시카고 선물거래소들인 저 CME, CBOT, CBOE 등에서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 기타 이제 장외에서 원유라든가 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축산물 등에 대한 선도 거래들이 금융거래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자체가 사고 팔린 시장은 금융이 없어요. 그렇죠? 자, 하지만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부동산을 매입할 때 자본 조달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본 조달할 수도 있고 타인 자본 조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금융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개발에 보통 들어가게 되는 그 금융 기법, 보통 우리가 부동산 PF 이렇게 얘기를 하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일반 개인도 주택 매입할 때 은행에서 굉장히 큰 그 대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 금융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이제 누가 있느냐 하는 건데, 당연히 정부나 중앙은행, 또 정부는 정부, 이제 중앙은행은 뭐 정부하고 당연히 독립이 되어 있지만은 기본적인 이제 통화금융정책을 하는 거고 통합 발행을 하는 그런 주체고요. 또 정부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제 민간기관이지만 금융위원회라는 정부의 행정기관의 행정권한을 위탁받아서 그 행정권한을 행사를 하고 있는 데가 바로 금융감독원이 되겠고, 기타 또 여러가지 금융기관, 금융회사 또는 뭐 거래소 이런 그 기관 또는 퍼실러티 등 어떤 시설들이 있고, 뭐 굉장히 각양각색의 주체들이 이 금융시장에서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 보통 흔히 얘기하는 자본시장법이죠. 그래서 과거에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그 이제 펀드에 관련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또 신탁업법 등등등.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법률들을 다 통합을 해서 2004년도쯤에 나온 게 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고, 주로 이제 증권시장 및 선물시장에 관련된 그런 기본적인 법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과연 금융투자상품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여기서 투자성이란 무엇이냐, 그리고 금융투자상품은 증권과 파생상품으로 구분이 되고, 파생상품은 장내 파생상품, 장외 파생상품으로 구분이 된다고 이렇게 법제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일반 교과서에 나오는, 경제학이나 경영학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의 금융투자상품 또는 금융상품은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는 용어들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 삼아서 이 자본시장법에서 정의하는 금융투자상품 이 무엇이고, 증권이 무엇이고, 파생상품이 무엇이고, 또 증권은 채무증권, 지문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 예탁증권 등등이 있다라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자본시장법 여러분들이 법제처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 다운로드 받으면은 A4지 그로 꽉꽉 채워가지고 한글 파일로 한 아마 3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뭐 다 볼 수는 없고 서두에 나오는 여러 용어에 대한 이런 정의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 삼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하나, 이 자본시장법에서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거를 교과서에서는 이제 파생상품이 뭐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지만, 이 자본시장법에서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어떤 인덱스, 지수 등에 의해서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두 번째, 뭐 당사자 어느 한쪽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이렇게 조금 뭐 말이 복잡한데, 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파생상품 거래가 있는가를 반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법제의 이 파생상품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말들로 묘사를, 좀 복잡한 얘기로 묘사를 하고 있고, 기타 이제 장내 파생상품은 무엇이고 장외 파생상품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다 지금 자본시장법에 나와 있다.
자, 그래서 지금 금융상품 전반적으로 우리가 부채증권, 지분증권 뭐 이렇게 구분을 해볼 수 있다는 거고, 부채증권 중에서 단기금융상품이냐 채권이냐, 또 지분증권 중에서 주식이냐 기타 주식회사가 아닌 회사 법인 조직의 지분증권이냐, 기타 이제 펀드 같은 경우에 이게 공모펀드냐 사모펀드냐, 또는 외환시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거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현물 통화 자체를 거래를 하는 거냐, 아니면 그거에 파생상품을 또 거래를 하는 거냐, 아니면 또 빌리고 빌려주는 외화 대차 거래를 하는 거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 금융시장, 금융계약 또 금융 거래의 그 양상들이 나올 수가 있겠고, 이 파생 금융 상품 하면 크게는 이제 장외 파생이냐 장내 파생이냐 하는 거지만은 이 기초자산의 주식 또는 주가지수냐, 또는 기초자산 금리 또는 채권이냐, 또는 주가지수가 해외 통화냐, 또는 기타 원유와 같은 어떤 일반 상품이냐, 실물 자산이냐, 또는 신용사건 자체를 어떤 기초자산을 하는 거냐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파생금융 상품이 있을 수가 있겠고, 이게 상당히 표준화된 형태로 다양한 주체들이 한꺼번에 많이 거래를 하는 그런 거래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장외에서 거래가 되는 장외 파생 상품들은 전부 다 1대1로 거래를 한다. 자, 1대1로 거래를 할 때 주로 금융기관 대 금융기관으로 거래를 하거나, 또는 국내 은행 대 외국계 외은지점 간에 또 거래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기업과 금융기관 또는 기업과 기업 간에도 굉장히 복잡한 형태의 금융계약들도 전부 다 그 장외 파생 금융 상품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굳이 구분을 하자면 장외 파생 상품으로, 장외 파생 금융 상품으로 굳이 구분하자면 구분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자, 우리나라 금융법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경제학 전공자가 경영학 부전공하고 경영학 전공자가 경제학 부전공하고 이거 하는 것보다는 경제학 전공자든 경영학 전공자든지 간에 웬만하면 좀 법대 가서 법학을 좀 부전공하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 인적 자본의 가치를 크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사회 진출해서 맞닥뜨리게 되는 게, 어느 회사를 가던 어느 기업을 가던 어느 금융기관을 가든지 간에, 뭐 은행을 가든 증권사를 가든지 간에 반드시 법적인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그 기관, 금융기관 또는 그 기업들이 변호사들을 채용을 하는데, 변호사가 아닌 그 직원들도 기본적으로 법제에 관련된 기본적인 상식들은 좀 갖고 있을 필요가 있고, 또 그런 직원들이 상당히 또 우대를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부전공 뭐 할까 그 고민하지 말고 웬만하면 법학을 부전공을 하세요.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그 법대 가서 여러 과목들을 듣는데, 과목을 수강을 하는데, 주로 이제 한 부전공 하면은 이제 뭐 한 8개 정도 수강을 하면 되겠죠. 기본적인 이제 경제법의 가장 기본이 상법과 민법입니다. 상법과 민법이에요. 그리고 상법, 민법 외에 여러 가지 금융 또는 경제에 관련된 법들, 그러니까 주로 여기는 금융에 관련된 건 신탁법, 방금 전에 얘기했던 자본시장법, 또 은행법, 보험업법, 외국환거래법, 한국은행법, 여신전문금융권법, 이게 카드사, 기타 금융 관련 법률들이 한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 이걸 뭐 여러분들이 다 공부할 수는 없는 거고, 적어도 상법과 민법, 금융 분야에서 일할 사람들은 은행법과 자본시장법 또는 신탁법, 이런 것들 좀 중요하게 보면 되고, 기타 그 금융업이 아닌 데서 또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공정거래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이 경제 관련법까지 하면은 금융 경제 관련법은 한 300개 넘을 겁니다, 아마도. 거기다가 조세 재정까지 다 감안하면, 뭐 세법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게 되면은 거의 뭐 충분히 200, 300개 굉장히 넘게 되는데, 적어도 여러분들이 경제학과나 경영학과를 졸업했을 때 적어도 상법이나 민법 정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상법을 보면 회사란 무엇이냐, 주식회사란 무엇이냐, 민법에 보면 소유권이 뭐냐, 담보권이 뭐냐, 질권이 뭐냐, 저당권이 뭐냐, 이런 아주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한 법적인 정의가 나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학을 뭐 부전공을 하던 복수전공을 굳이 안 한다 하더라도 한두 개 과목 정도는 좀 수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웬만한 기본적인 법적인 지식은 좀 갖출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상법과 민법은 좀 특히 금융 전공하고 앞으로 금융 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웬만한 필수다. 물론 이제 은행 가서 일하는 은행법, 또 증권사는 이제 자산운용사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본시장법, 또는 뭐 카드사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뭐 저축은행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상호저축은행법 등등, 이런 기본적인 법률이 있어야 되겠지만 가장 기본은 상법과 민법이다. 그래서 이쪽 법적 지식 여러분들 절대 무시하지 말고
절대 무시하지 말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법적인 지식을 갖추느냐 못 갖추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나중에 여러분들의 인적 자본의 가치, 여러분의 어떤 인력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 다시 말해 여러분 임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임금이. 자, 그래서 꼭 이 법적 기본제 여러분들이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내 홈페이지 가면은 강의 게시판 말고 이제 홈페이지 가면은 강의 게시판 아래쪽에 이 금융 관련 법률이라고 하는 요 항목이 있고요. 여기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금융 관련 법률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냥 쭉 훑어보세요. 대략 이걸 다 외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조금 한번 훑어보고, 조금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 좀 외울 필요가 있는 그런 법들은 상법과 민법 정도가 되겠고, 물론 상법, 민법 엄청나게 깁니다. 엄청나게 길고, 양도 방대하고, 그래서 일단 쭉 보면 어디가 좀 중요한지, 어디가 좀 덜 중요한지 좀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가 아니라 없는 시간 내서라도 민법, 상법, 이 경제금융법들의 기본들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6번째 슬라이드, 자, 금융 시스템, 그리고 금융 시장에 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고, 자, 우리 다음 7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